네, 안녕하세요. 교육국가 삼중핵론이라는 주제로 읽어보겠습니다. 교육 발전의 선행 변수가 교육 외적 변인이 아닌 교육 내적 변인일 수 있다는 말은 돈이나 사회 문화적 조건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또 다른 장애 요인이 교육 체제 내에 곧 학교 안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애 요인이 존재한다면 또한 발전 요인도 존재한다는 것일 것입니다. 그 장애 요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학습의 흥미 상실이라는 조건입니다. 아시아개발은행이 펴낸 미얀마 교육발전 전략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미얀마 학생들의 중도 탈락 요인 중 경제적 빈곤에 버금가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학습 흥미의 상실이라는 것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제가 2013년에 맞닥뜨린 보고서인데 정말 그것은 제게 많은 시사점을 주었습니다. 즉 학생들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능력 부족과 가사노동 보조를 이유로 학교를 그만두기도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초등학교 고학년 이후 스스로 학습 흥미를 지속하지 못하는 것도 중요한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이는 대한민국 교육 발전사에 비추어 볼 때 학부모의 교육열만이 아니라 학생의 학습열도 교육수요 팽창의 주요한 요인이 되었을 수도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교육 내 변인으로 학습자 변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또한 교수자 변인일 것입니다. 학생들의 학습 흥미 상실은 다른 말로 하면 교사들의 교수 능력 부족을 의미하죠. 즉 대한민국의 교사들은 학생들이 학습 흥미를 잃지 않도록 상대적으로 잘 가르쳤을 것이라는 가설입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비밀로서 가장 먼저 검토되어야 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열악한 외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교육의 가장 본질적 요소인 학습에서의 흥미와 성공을 확보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교육국가의 형성과 발전 모델로서 삼죽 행론이 필요합니다. 그림 2-2가 이를 도해하는 것입니다. 도실 수업과 외층의 교육산업과 가장 바깥층의 교육정책이 이렇게 서로 얽혀있는 상태인 것이죠. 하나의 교육체제가 생성하고 발전하는 과정은 세 가지 핵심 요소, 곧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수업과 학교와 대학으로 이루어지는 산업체제, 그리고 그것들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환경으로서의 국가의 교육정책, 이 모두가 각각의 고유한 특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역량을 발휘하는 것으로 풀이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적 중요를 따지는 중액 중의 중액은 수업의 질일 것입니다. 그것을 둘러싼 학교와 국가는 수업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1차적이며 2차적인 수단 체제라고 봅니다. 여기서 좀 색다른 것은 교육 산업으로서의 학교입니다. 일반적으로 학교는 교육 체제의 요소로서 교육기관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므로 공공재의 생산과 소비에 관여하는 공교육체제의 이론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교육기관을 산업체제의 이론으로 파악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학교를 교육산업체제의 이론으로 보는 것은 교육국가 발전이라는 목적함수 관점에서 훨씬 유용하고 효과적일 수 있으며 특히나 대한민국 교육사에서는 그것이 매우 자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정보사회의 도래에 따라 필연시되는 교육체제의 개편 방향은 교육산업 구조 개편과 교육자원의 재배분 관점에서 검토될 수 있는데 21세기 진입 직전에 경제개발협력기구인 OECD가 사실상 21세기를 지식기반 경제로 선언하고 교육제도가 이에 맞춰 변혁되어야 함을 주장한 것도 교육이 소프트한 문화의 변인이 아닌 하드한 경제 변인으로 변모해야 함을 의미했었습니다. 20세기 후반 인류사적 기적으로 언급되는 대한민국의 교육 기적은 분명히 이와 같은 교육국가 삼중행론으로 해석할 때
그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아프리카 사례에서 시사하는 바는 외적 조건이 어떠하든 간에 교육 체제의 중핵은 교실 수업의 효과성입니다. 학생들이 학습의 흥미를 놓는 순간 학습은 더 지속될 수 없으며 그것은 곧바로 중도 탈락으로 이어집니다. 교실 수업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는 수없이 많으며 이 역시 교육의 내적, 외적 변인 간의 상대적 중요도와 관련되어 팽팽한 대립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유독 대한민국의 교육사에서 중도 탈락은 전혀 문제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상급 학교로의 진학 수요가 폭발하고 국가 정책은 오히려 이를 합리적으로 억제하려는 수단의 강국에 치중되어 왔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중간 핵으로서의 학교와 대학은 그처럼 폭발된 교육 수요의 또 다른 수혜자였습니다. 사립학교의 급증과 이른바 대한민국형 사교육 산업의 팽창은 이러한 교육 수요를 바탕으로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가장 핵심인 중의 1 교육 수업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대한민국의 학생들이 중도 탈락을 하지 않고 오히려 상급 학교 진학의 꿈까지 꾸게 된 것을 숙문주의와 교육열로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아프리카와 미얀마의 사례에서 검토하였듯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업의 어려움을 느낍니다. 곧 학습의 흥미를 잃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가정의 경제사회적 고충이 겹치게 되면 중도 탈락의 위험성은 더욱더 커집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일반론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이것은 아마도 교실 수업에서 학습의 흥미가 최소한 수준으로라도 지속될 수 있었던 무엇인가의 요소가 있었다고 추론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열악한 교육 여건 하에서도 대한민국의 교실 수업의 질이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업의 질을 결정하는 3대 변인은 무엇보다도 학습자, 교수자, 그리고 교육 내용일 것입니다. 학생은 학습에 대한 흥미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교사는 교수 기술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리고 교수자와 학습자를 매개하는 교육 내용은 과연 적절한가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 교육의 초기 형성 과정에서 이러한 조건들이 충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었으며 오히려 그 반대로 매우 열악했을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악조건을 극복할 수 있었던 비밀스러운 요소를 찾아내 본다면 그 첫째로 한글과 한자를 기반으로 한 교수 학습 언어 또는 교육어의 기여, 둘째로는 교수자의 수업 전문성 지원 체제, 마지막 셋째로는 교육 내용 보장을 위한 교과서와 교육과정 체제의 확립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이 중에서 가장 핵심은 한글이라는 교육의 기여일 것입니다. 한글은 1446년 세종대왕에 의해 500여 년 전에 발명되었지만 1945년 해방 이전까지 공식 문자로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과학성과 위대함은 한글이 공식 문자로 사용되자마자 10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 안에 75%를 넘던 문명률을 25%로 뚝 떨어뜨렸습니다. 특히나 농촌의 여성들 또한 대부분 문명을 벗어났으며 무엇보다도 이들이 자녀들의 언어를 가정에서 가르칠 수 있었던 엄마들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동안 한국 교육 발전 과정에서 문명 퇴치 과정에서 한글의 역할과 힘, 그리고 초등교육 보편화의 결정적 선행 변이로서의 전 국민 문화와 특히 엄마로서의 여성 문화가 끼쳤던 역할과 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어 왔습니다. 이는 아프리카를 비롯한 대부분의 개발도상국 학생들의 중도 탈락 요인인 학습 흥미 상실이 사실상은 가정 언어와 학교 언어가 상이한 데서부터 비롯된다는 점을 상기해 볼 때 대한민국의 그것과는 결정적 차이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교육 발전에 있어서 결정적 변이로서 언어 문제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까닭입니다. 한편 또한 한자 또한 빼놓을 수 없었던 교육적 자산입니다. 한자는 비록 쉬운 교수 언어는 아니었지만 서양 근대 과학 문명에서 급속히 밀려들어온 전문 지식에 접근하는 가장 효과적인 미디어였습니다. 한글 전용과 한자 혼용이라는 어문 정책 논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상태이지만 분명히 한자는 대한민국의 학생들이 서양 근대 지식을 배우는 효과적 통로였습니다.
만약 이를 영어를 통해 직접 배우려 했을 때의 어려움과 비교해 본다면 그것은 자명한 결론입니다. 한글과 한자의 도움을 받은 것은 학생들만은 물론 아니었습니다. 교사 역시 익숙한 교수 언어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공 요소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많은 개발도상국들의 교사들이 영어와 불어와 같은 비모국어로 수업을 해야 하는 사정에 놓여 있는 현실과 비교해 보면 이는 매우 자명해집니다. 아, 또한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공급된 교과서와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같은 내용으로 공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필수 기초학습을 국가가 보장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교사들 입장에서 모두가 따라가야 할 필수 교수 요목임과 동시에 동료 교수들과 협업하면서 보다 용이하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는 큰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중액은 교육산업의 융성입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산업은 자가발전적 혹은 자정적 경제 주체의 하나였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교육발전 과정에서 민간지원과 사립학교 역할은 매우 이중적 잣대로 다뤄져 왔습니다. 즉, 기회학대 참여연공은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공공재화로서의 교육이 민간 분야에 과도하게 의존함으로써 오늘날 한국 교육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모순적 문제들의 원인으로 지탄받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사립학교와 민간 지원의 참여 없이 한국의 급속한 교육 평등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립학교의 참여를 촉발한 최초의 계기는 1949년의 대대적인 농지개혁이었습니다. 유상몰수 유상분배 원칙에 따라서 국가 대개혁으로 토지개혁이 시행되었고 대지주들은 자신들의 재산권을 최대한 보호하려고 했고 이 과정에서 사립학교 법인에 출연하는 통로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팽창하고 있는 교육 수요를 국가 재정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소위 유경사업이라는 형태의 사립학교 설립운동에 자연스럽게 응대를 하게 된 것이었죠. 더군다나 그 어떤 산업적 기반도 아직 마련되지 않았던 경제구조 내에서 이러한 사립학교 법인들은 학교시설 건설, 교직원 채용, 교과서 출판이라는 연관산업 증대 효과를 내기에 충분했습니다. 말하자면 교육체제는 독립적 산업이며 경제 주체로서 스스로의 크기 증대를 위해 교육 공급의 확대에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교육 수요를 또한 역으로 창출해 냈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도 OECD 국가들 가운데 아직도 대한민국은 가장 큰 사립학교 섹터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 모델은 반드시 교육이 공공 분야이면 존재하지 않아도 됨을 역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교육산업의 융성은 사립학교와 사교육기관에만 국한할 수 없습니다. 공립학교의 성장을 촉진하고 교육 분야의 전반적 규모 확대를 도모할 수 있었던 것은 특별한 형태로 발전한 지방교육자치제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자치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가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로서 일반 그 지방광역자치에서 법적으로만 일반 그 단체장의 감독가 있지만 재정적 행정적으로는 완전한 독립을 이루고 있습니다. 행정적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당연히 인사행정이겠죠. 교육자치단체들은 법정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독립적으로 운영해왔고 이러한 재원은 1980년대 경제성장 이후 경제성장의 결실로 확보된 안정적 재원을 교육 발전을 위해 전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지방교육 자체가 이러한 독자성을 갖게 된 것은 미국형 교육 자체가 오롯하게 이식된 미군정사의 한 페이지가 장식을 합니다. 대한민국 교육재정의 핵심적 근거라고 할 수 있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제도가 미군정기의 소위 교육자치 3법으로 잉태되었습니다. 미군정 3년은 대한민국 교육의 원형이 만들어지는 매우 중요한 시기였고 그중에 핵심 과제 하나가 지방교육 자체제의 완성입니다. 이를 두고도 많은 논의가 진행되었지만 8.15 건국 직전
그 논쟁이 해결이 되지 않자 당시 그 미군정 사령관 딘 소장이 한국인을 위한 선물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교육자치 3법, 즉 교육부 설치, 교육부 의회 설치, 공립학교 재정격리 등을 8월 12일에 단독 직권으로 발표. 그래서 이후 1949년 교육법상의 교육자치제의 골격을 이루고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안정적 교육 지원의 확보를 이루는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1948년 교육자치 3법에서 천명된 공립학교 회계령에 따르면 교육재정의 운영이 교육자치구회의 완전한 자율 영역에 속해야 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국 초기부터 교육자치제의 발전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지만 이것은 광역단위인 시도교육청과 기초단위인 시군구 교육청의 재정운영 자율성 또한 확보하기가 만만치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궁극적으로는 58년 의무교육교부금법의 제정을 시작으로 해서 71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완성에 이르기는 과정에서 각 시도와 각 시군의 교육비 특별회계를 두고 교육재정 운영만큼은 일반 자치단체로부터 철저히 독립시켰던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교육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었음은 분명하다는 사실이죠. 마지막으로 살펴본 가장 외피인 중핵 세 번째는 교육정책 리더십입니다. 조선의 패망과 일제에 의한 식민통치 그리고 분단과 전쟁으로 얼룩진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전반부 100년이 넘는 동안 한반도에 몰아닥친 역사는 수치와 비운 그 자체입니다. 이유가 많겠지만 그것은 결국 지도자의 무능과 부패로 귀결돼야 되고 해결책 또한 결자해지어야 할 것입니다. 1948년에 건국된 대한민국의 역사가 일으켜낸 교육 기적은 분명히 그 징표입니다. 극도의 열악한 조건을 딛고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낸 이야기는 분명히 국가적 교육정책 리더십이 확립되어 온 성과라고 보여질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적 교육정책 리더십의 원천은 헌법정신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31조는 교육조항입니다. 제1항,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는 교육정책 근간 중의 근간입니다. 중학교 무시험 입학 정책과 고교 평균화 정책을 필두로 해서 모든 정책의 최종적 목표는 교육의 기회균등이라고 할 것입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지나친 평등주의로 인해서 획일성을 낳고 오히려 교육의 질을 하향시켜 왔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도서벽지에 이르기까지 학교를 세우고 교사의 순환 근무를 통한 공정한 교육 기회 배분에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두어 왔던 것입니다. 한편 제4항에서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것을 법률로 보장해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교육의 성장과 기적을 이루는 국가제도와 인프라를 설계하는 기본 원리를 이룹니다. 첫째로 교육의 자주성은 교육 자체의 기본 정신으로서 교육권의 주체가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주민과 국민임을 의미합니다. 지방교육 자체는 항상 달성해야 될 가치로서 살아있었고 이와 같은 국가사회적 의제가 모든 교육정책에서 지방교육의 발전을 위한 동력으로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앞서 살펴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고 이를 통한 재정적 안정기반 확충이었던 것입니다. 둘째, 한국 교육 자체의 두드러진 특징은 전문성입니다. 교육에서의 전문성은 교육 사물을 일반 사물로부터 확연하게 구분하고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한국에서 교육 행정의 전문성 주의는 때로는 지나치다고 할 만큼 일반 행령으로부터 독립됩니다.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과 도지사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1991년 이전에는 교육감은 중앙정부에 의해서 임명되었고 이후로는 간선 혹은 직선에 의한 주민투표를 통해 선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적으로 지방교육비 특별회계는 지방정부의 일반회계는 완전히 독립되어 운영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각급 공립 초중고등학교 교사 또한 교육 국가공무원으로서 신분적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독립성은 교육의 전문성 보장이 곧 교육 자치 정신의 근간이라고 선언된 헌법 정신을 구현한다고 간주하고 있고 사실 이로 인해서 교육은 경제, 정치 및 사회적 영향으로부터 간섭이 배제되고 보호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독립성과 전문성은 교육부문 자체적인 성장 논리에 기반한 발전과 기적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교육의 자주성과 이러한 전문성을 보완하는 원리로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매우 특징적인 인프라로 만들어 봤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건국 초기에서부터 교육자치제의 뼈대를 이루는 것입니다. 행정적으로 초중등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는 국가 공무원으로서 부하함으로써 신문적 안정을 보장함과 동시에 반대로 정당 과익과 정치적 활동과 영리행위를 금지함으로써 학생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정치적 불편 부당함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때로 이러한 극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정부의 성격에 따라 오히려 친정부적으로 이용당한다는 비판을 가져오기도 했지만 종국적인 결과로 볼 때 교육의 양적, 질적 성장을 가져오는 정책 원리로서 큰 힘을 발휘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교육 성장사에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제도적 장치는 강력한 국가 교육과정 운영이었습니다. 근대 교육제도의 특성을 세속화와 대중화, 그리고 표준화라고 했을 때 그중 표준화는 국가가 국민교육의 내용과 기준을 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른바 공교육의 시원은 근대국가 시대가 열리면서 국가 수준의 정치, 사회, 문화적 통합을 이루어내는 이데올로기적 기구의 탄생과 의미를 같이 합니다. 교육을 통한 국가 이데올로기의 확립은 근대 이후의 교육이 종전까지 개인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교육의 전통과 확연히 구분되는 공적 표준에 기반하는 공교육을 탄생시키는 동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공교육적 전통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적인 기준이 표준이 제정인데 이 국가적으로 통용된 표준의 제정이 국가교육과정이라는 형태로 옷을 입고 나타난 것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이 세 가지의 중요를 통해서 대한민국 교육 모델이라는 독특한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었고 대한민국의 교육 기적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